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이번 시간은 제 114회 전산세모 2급 실기 기출문제 문제 5번을 풀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지를 이렇게 열어주시고요. 24년 귀속 원천징수 관련된 문제를 풀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재 일단 프로그램도 열어놓을게요. 우리 프로그램의 원천징수 탭에 이렇게 우리 전산세모 2급은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만 시험 문제 범위라서 이렇게 뭐 메뉴가 몇 개 없습니다. 자, 1번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영업부 대리 정기준이에요. 있나 볼까요? 사원 등록 메뉴에 정기준이 없으면 처음부터 입력을 다 해야 되고 정기준 입력돼 있네요. 자, 잠깐 내려놓고 자, 정기준의 급여 관련 자료고요. 자, 지금 문제의 요구사항은요. 수당공제 등록을 첫 번째 하는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 급여 자료 입력하시는 거고요. 세 번째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 작성을 하시는 겁니다. 메뉴는 두 개예요. 우리 급여자료 입력 메뉴에서 수당공제 등록을 하시면 돼서 제일 먼저 급여자료 입력 메뉴를 열어서 수당공제 등록을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당공제 등록은 요거 위에 메뉴 F4죠. 그냥 클릭하셔도 되고 F4라는 키보드 키를 누르셔도 돼요. 수당공제 등록을 이렇게 눌러가지고 일단 보실 거고요. 자, 4월의 급여 지급 내역은 다음과 같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보시면 4월의 급여 지급 내역에서 정기준 사원 맞고요. 요거는 이제 지급 내역이고 이건 공제 항목입니다. 보니까 자, 기본급은 무조건 과세죠. 직책수당은 비과세가 없으니까 다 과세예요. 근데 야간근로수당이 일단 과세인가 비과세인가 여기서부터 이론이 좀 나오는데요. 여러분 연장근무수당, 야간근로수당은 생산직 사원에 대해서만 비과세가 적용이 됩니다. 네, 영업부 대리니까 생산직 사원이다 아니다? 아니다. 따라서 우리 정기준 사원에 대한 야간근로수당은 과세 코드로 입력을 하셔야 됩니다. 되셨죠? 자, 과세 코드로 입력을 하게 될 건데 사실은 이거를 과세 코드로 야간 근로수당을 수당 등록을 할 것이냐 아니면 기존에 있던 거를 그냥 쓸 것이냐 이거를 이제 조금 이따 입력하면서 설명드릴게요. 어찌됐건 입력이 될 때 영업부대리 정기준 사원에 대한 야간 근로수당은 비과세로 잡히면 안 되고 과세로 잡혀야 된다. 그것만 알고 가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문제에서 아예 비과세 식대, 비과세 자가운전 보조금, 출산 보육수당. 자, 그러면 뭐 나머지 식대 자가운전 보조금은 출산 보육수당은 그냥 비과세 코드를 입력해서 쓰시면 된다라는 거고요. 이거 이제 그 공제 항목은 특별히 다른 언급이 없으면 그냥 여기 있는 걸 수기로 입력하시면 돼요. 되셨죠? 자, 입력을 한번 해볼게요. 문제 주의사항까지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수당공제 등록 시 다음에 주의하여 입력한다. 수당공제 등록 시 사용하는 수당 이외의 항목은 사용 여부를 무로 체크한다. 월 정액 여부와 통상임금 여부는 무시하고요. 일단 안 쓰는 거, 지금 여기 없는 것들은 어떻게 하겠다? 그거는 부로 체크해서 모양이 나타나지 않도록 한다. 자, 공제 등록은 하지 않을 거고요. 급여자료 입력 시 다음에 주의하여 입력한다. 비과세에 해당하는 항목은 모두 비과세로 충족하며 최대한 반영하기로 한다. 공제 항목은 불러온 데이터를 무시하고 저 요거요. 무조건 직접 입력하여 무조건은 아니고 무시하고 직접 입력하여 작성한다. 자, 원천징수는 매월 하고 있으며 전월 미환급세액은 601040. 이 4번 자료는 언제 필요하죠? 네,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 작성할 때 필요한 거죠. 네, 그래서 요거 색깔 바꿔놓을까요? 자, 요 자료 할 때 요게 필요하다. 이게 이렇게 연결이 돼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 문제는요. 어려운 건 거의 없어요. 어려운 건 거의 없는데 한 가지 이 야간 근로수당이 가장 중요한 쟁점이 되는 문제입니다. 문제가 뭐 상당히 5점이라서 점수가 낮은 점수는 아닌데 뭐 상당히 좀 연습해 놓으면 좋은 문제인 것 같아요. 자, 풀어볼까요? 자, 수당 공제를 하기에 앞서서 여러분께 좀 안내해 드릴게. 여기 있는 야간 근로수당이 비과세가 되려면요. 급여 자료 입력했을 때 비과세가 되려면 사원 등록 메뉴에서 정기준 사원이 생산직의 여가 체크가 되어 있어야 하고 연장근로 비과세가 두 개가 다 여로 되어 있어야 우리 연장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이 비과세가 실제로 적용이 돼요. 그래서 볼게요. 일단 지금 생산직 여부
영업부 사원이니까 영업부 대리니까 생산자가 아니죠. 그러면 연장근로 비과세 부로 돼 있는 게 맞아요. 사원 등록 메뉴를 눈으로 한번 확인하고 가셔야 돼요. 자, 한번 검토했고 뭐 제대로 올바르게 잘 돼 있고요. 급여 자료 입력으로 가셔서 자, 수당 공제 등록을 할 건데 자, 문제에 기본급 있는 건 쓸 거예요. 사용 여부. 그 다음에 직책 수당이 있는데 상여가 지금 없죠. 상여는 부로 할 겁니다. 자, 사용 여부를 클릭해서 부로 바꿔라 이 얘기예요. 자, 요거 잠깐 여로 돼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지금 날짜가 4월분 급여잖아요. 네, 4월분 급여 지급일이 4월 30날로 나와 있습니다. 그럼 잠깐 요렇게 보인다는 거죠. 지금 기본급, 상여, 직책수당, 월차수당, 식대, 자가운전 보조금, 야간근로수당이 다 보이는데 상여를 없애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수당공제로 다시 가셔가지고 문제에서 안 쓰는 거는 부로 바꾸라고 했죠. 자, 직책수당은 있고 이거는 과세가 맞습니다. 자, 여 쓸 거고요. 자, 월차수당 시험 문제 없으니까 얘도 부로 바꿀 거예요. 됐죠? 자, 이제 자가운전 보조금 비과세 코드 있고요. 식대 자가운전 보조금 야간 근로수당이 있고 자, 비과세로 출산보육수당이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비과세를 하시고요. 여기서 밑에 코드 FE 누르셔가지고 출산보육수당 자, 비과세 출산보육수당 자, 보육수당 이렇게 보육수당으로 갈 거예요. 이거 문제에 제가 출산보육수당을 이게 이제 어차피 이 문제는 문제 풀이가 한도에 딱 걸려서 큰 문제는 없기는 한데 이게 2025년도에 세법이 바뀌어가지고 출산수당과 보육수당으로 구분이 됐어요. 원래는 출산수당, 보육수당이 같았었는데 출산수당과 보육수당이 구분이 됐고 저는 이제 보육수당이라고 문제를 바꿔놓겠습니다. 교재도 그래서 여기 출산보육수당 헷갈릴 수 있으니까 이게 원래 근데 출산보육 세법을 좀 잘 아시면 그냥 이거를 종전의 육아수당으로 체크를 하셔야 돼요. 왜냐면 이거는 이제 금액이 20만 원이기도 하고요. 출산지원금이라고 하는 게 25년에 신설이 되면서 이게 이제 아이가 태어나고 나서 2년 안에 지급하고 최대 2회까지 분할 지급했을 때는 그 출산보육수당을 금액 한도에 상관없이 전액 비과세하겠다. 그게 새로 생겼거든요. 근데 여러분은 공부하시다가 보시면 지금 20만 원이고 특별히 다른 말이 없이 지금 문제에 다른 전제로 아이가 태어난 지 2개월 2개월이 아니고 2년 이내이다라는 말이 없으면 얘가 비과세가 될 리가 없어요. 그쵸? 그래서 일단 근데 이제 혹시 공부하실 때 그거는 헷갈리면 안 되니까 이건 세법이 바뀐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 문제를 고쳐 놓으세요. 이거 오류 정정표로 이제 다시 수정해 드리겠습니다. 출산보육수당을 보육수당이라고 고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비과세 보육수당 잡았고요. 비과세 보육수당 요렇게 했어요. 그럼 지금 문제에서 준 여기 식대 자가운전 보조금 출산 지우시고 여러분 지금 지워버리세요. 여기에 자, 지우기가 아니고 그리기 해갖고 요거 있잖아요. 요거를 화이트로 지워버리세요. 출산. 그래서 요건 정오표로 드릴게요. 그리고 그림도 정오표로 바꿔드릴게요. 자, 출산 보육수당을 보육수당이라고 바꿀 거예요. 그렇게 그게 이제 문제의 취지에 맞습니다. 24년에 출제된 거 가지고 연습하시는 게 맞아요. 왜냐하면 한국 세무사회에서 그렇게 냈기 때문에 근데 세법이 바뀌었으니까 요거 바꿔드릴 거고요. 자, 보육수당 20만 원 요렇게 입력해서 식대 자가운전 보조금 보육수당은 비과세로 입력을 했는데 이 야간근로수당을 과세 코드를 새로 잡을 것인가 그냥 둘 것인가인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사원 등록 메뉴에서 이 야간근로수당이 사원 등록 메뉴에서 생산직 야간근로수당 비과세라고 체크가 안 돼 있으면 이 급여 자료의 수당을 비과세 코드로 입력을 해도 과세로 잡혀요. 해볼게요. 자, 그래서 이 코드 그냥 그대로 쓰시는 거예요. 이거 안 건드려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 문제의 쟁점인 거예요. 되셨죠? 하시고 일단 확인을 눌러보겠습니다. 날짜가 문제지에 요렇게 4월 30일 지급일 나와 있잖아요. 한광펜으로 다시 바꿔놓고 요거 4월 30일 그래서 자 4월달 급여를 4월 30날 지급했다. 그러면 문제지에 있는 것처럼 기본급, 직책수당 뭐 순서는 상관없어요. 식대, 자가운전 보조금, 보육수당 보이고 야간근로수당이 있는데 저 야간근로수당 20만 원 입력을 해보는데요. 자 보세요. 제가 화살표 자
야간 근로 수당에서 지금 엔터를 딱 치면 과세로 가는지 비과세로 가는지 보세요. 분명히 아까 수당공제에서는 비과세 코드였는데 자 엔터 치시면 과세가 되죠. 이게 왜 그래요? 제가 왜 처음에 사원 등록 메뉴부터 봤어요? 아무리 비과세 코드를 쓴다고 하더라도 사원 등록 메뉴에서 일단 생산직 사원 앤드 생산직이라고 무조건 비과세가 아니에요. 요건을 충족해야 되는데 생산직 사원 앤드 그 연장근무수당 비과세 두 개가 동시에 여라고 되어 있어야 그리고 동시에 수당공제 야간근로수당이 비과세 세 가지가 동시에 충족되어야 얘가 비과세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코드를 따로 설정하실 필요가 없다는 거죠. 되셨죠? 요렇게 하셔야 맞습니다. 자, 기본급 280만원 문제에서 준 대로 직책수당 40만원 그 다음에는 쉬워요. 됐고 식대 20만원 20만원인데 제가 비과세 엔터 치면 여기 비과세 20 잡히죠. 이런 거 눈으로 확인하시는 거예요. 자가운전 보조금 문제에서 20만원 줬고 얘가 비과세가 40이 되는 거죠. 또 출산 보육수당을 보육수당으로 바꿔서 그림까지 다 정오표로 해가지고 반영해 드릴 거고요. 얘가 20만원 하시고 여기도 엔터 요렇게 원래는 이게 육아수당이었어요. 근데 이름이 바뀐 거예요. 올해 프로그램이 업데이트가 되면서 근데 요거는 이렇게 알고 이제 가시면 되고 자 여기 끝났죠. 그래서 총 이 밑에를 여러분 검산하실 때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급여 합계 400 잡히고요. 비과세 그냥 이론적으로 계산해 본 비과세가 지금 60인 거가 이렇게 400에 62 밑에를 보고 확인을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공제 항목은 손으로 직접 수기로 입력하기로 했죠. 자 153000 하시고 건강보험 120 530 자 됐고요. 고용보험 장기요양보험 문제에서 15600 맞고요. 고용보험 27200 뭐 똑같은 그냥 넘어가시면 되죠. 자 소득세는 114990 지방소득세 11490 자 그래서 공제 합계가 문제지에 있는 것처럼 442810 차인지급액 3557 요거 되면 정확하게 맞는 거예요. 요거 가지고 검산하셔야 됩니다. 자 요렇게 하고 나면 다 끝났죠. 그러면 닫으면 저장이 되는 거예요. 닫으면 저장이 됩니다. 끝난 게 아니죠. 이행상황신고서 작성하셔야 되고요.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 자 4월달 급여를 4월달에 지급했습니다. 그래서 귀속기간 공사 자 공사 지급기간 4월 이렇게 정기신고 하시면 돼요. 자 그럼 총 지급액에 이게 문제입니다. 아까 여기 400만 원이었는데 여기에 380이 잡히죠. 이게 우리 그 기출문제에도 있는데요. 여기 총 지급액에는 지급명세서에 반영하는 것과 안 하는 걸 구분해서 입력을 하셔야 돼요. 그거 어떻게 확인하냐면 여기에 이건 그냥 보여드릴게요. 연말정산 추가자료 입력 메뉴를 열어가지고 자 추가자료 입력 메뉴를 열어서 소득명세 여기 이 비과세 코드 있잖아요. 여기에 있는 코드들은 총급여액에 비과세지만 총급여액에 포함되어 있어야 돼요. 그거를 좀 이제 알고 가시면 되겠고요. 요거 그래서 일단은 비과세 식대 자가운전 보조금 출산 우리 보육수당 중에서 일단 이렇게 우리 지급명세서에 반영 안 되는 거는 그거는 이제 나중에 다시 설명드리고 요렇게 하시고요. 그리고 전월미양급세액이 601-040원이 있었다. 오타내면 안 되죠. 601-040 엔터 치시면 되고요. 기환급 이런 거는 특별히 다른 말이 없으니까 그냥 넘어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다른 거는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자, 380만원 114990 지방소득세는 여기 반영 안 되는 거예요. 만약에 문제에서 전월 미양급세액이 지방소득세가 포함된 거다. 그럼 나누기 1.1 하셔가지고 지방소득세 제외하고 입력하셔야 된다. 그것만 주의하시면 돼요. 되셨죠? 특별히 마감 안 하셔도 돼요. 저장만 돼 있으면 시험 문제 채점에는 저장만 하시면 됩니다. 마감은 실무에서 필요한 거예요. 부가가치세도 옛날에는 마감된 거를 뭐 전자신고 전송해라 이런 게 나온 적이 없었는데 최근 들어서 그걸 내는 게 신고서 작성만 할 줄 알고 전자신고 접수를 못하면 안 되니까 그걸 요새 시험에 실무적으로 내기 시작한 거거든요. 근데 굳이 그렇게 막 전자신고 데이터 전송 이런 거 문제가 아니면 마감은 사실 큰 의미가 없어요. 실무에서 필요한 거니까 마감을 안 해도 저장을 하면 정답 처리가 된다. 그것만 알아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좀 전에 이건 이제 복습으로 약간 추가 부연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좀 전에 연말정산 추가 자료 입력 메뉴에서 보시면, 자, 연말정산 추가 자료 입력 메뉴에서 보시면, 우리 그다음 사원이 문제 2번이 잠깐만요. 문제 2번이 연말정산인데 홍상현 사원이거든요. 먼저 메뉴를 좀 다 봐야 되니까 우리 홍상현 사원을 한번 불러와 볼게요. 홍상현 사원. 이건 좀 이따 풀 거니까 잠깐 불러오시고, 여기 보시면 소득명세에서 소득명세에 비과세 코드가 있죠. 비과세 여기 18번부터 시작해 18-1 요렇게. 근데 여기에 반영되는 비과세 코드들은 여기에 그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에 총급여에 들어와야 돼요. 그래서 보육수당 있고요. 이제 이게 새로 생긴 18-3하고 18-3 출산지원금 1회, 2회 이제 3번하고 4번 코드가 여기 칸에 넣는 것들이 출산지원금이 새로 이제 신설이 된 거예요. 2025년 들어와가지고. 그래서 서식이 3월 달에 바뀐 거라서 우리 교재에는 25년 3월 전에 교재가 쓰여졌기 때문에, 직전에 쓰여졌기 때문에 이 메뉴가 반영이 안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거 그림 바꿔가지고 정오표로 2차 정오표로 다시 드릴 거니까 그거는 그림 참고하셔가지고 여러분께서 연습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일단 보육수당은 지금 지급명세서에 반영되는 내용이잖아요. 또 뭐가 있어요? 쭉 가서 보시면 우리 그 비과세 중에서 식대 자가운전보조금 있나 찾아보세요. 쭉 연구보조비 비과세학자금 해서 자가운전보조금이 실비변상적 급여라서 그거가 없어요. 비과세 식대. 자, 기억하셔야 돼요. 비과세 식대는 총급여액에 그러니까 원래 소득세법의 이론상으로는 총급액이라고 하는 거는 비과세를 전부 제외한 금액인데,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의 총급여액에는요 원래 비과세는 다 제외해야 되지만 여기 있는 비과세 항목들은 포함해가지고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에 반영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시면 제일 밑에 비과세 식대가 있고, 좀 전에 그 우리 보육수당 우리 18-2번 이 코드 이 두 개는 반영이 된 거예요. 그래서 원래 아까 급여자료 입력 메뉴에서 비과세 우리 과세 코드 있잖아요. 이거 할 줄 아셔야 돼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원래 과세가 340이잖아요. 여기가 340이죠. 그러면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에서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도 4월달로 다시 열어보면, 그냥 엔터를 쭉 칠게요. 엔터 치면 이제 4월달 저장된 데이터 이렇게 불러오면, 자 보세요. 이 총 지급액이 여기 보시면 400, 여기 있는 400도 아니고 340도 아니고 애매하죠? 이게 뭐냐면 340에다가 비과세 코드 이 세 개 중에서 실비변상적 급여인 자가운전보조금 빼고 야간근로수당 저기 아니고 식대하고 보육수당 두 개가 합해져 가지고 여기가 총 지급액의 380이 된 거예요. 그래서 자, 이 총 지급액에 이제 문제지에다 적어 놓으세요. 문제지에다가 여기에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에 자, 우리 식대하고 출산 빼고 보육수당, 식대하고 보육수당은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의 총 지급액에 반영돼야 되고, 자가운전보조금 이건 실비변상이에요. 실비 기름값 준 그 정도기 때문에 그거는 지급명세서에 안 잡히거든요. 그래서 자가운전보조금은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에 반영 안 한다. 식대하고 보육수당은 반영한다. 이거 세 개만이라도 외워놓으시면 종전에 나왔던 기출문제처럼 그렇게 이거를 직접 주고 전산에 입력해서 끌어와라가 아니고 이행상황 신고서에 직접 반영해봐라 했을 때 여러분께서 이 숫자를 정확하게 찾으실 수 있을 거예요. 그것도 같이 그냥 복습 개념으로 연습을 해놓으세요. 되셨죠? 자, 설명드리는 내용들을 한 번에 다 이해 못합니다. 이게 한 번에 되면 실무자예요. 그래서 한 3-4번 반복해서 조금 듣고 다시 이게 이거구나 하신 다음에 문제를 나중에 푸시면서 어느 순간 좀 터득이 돼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안 된다고 이해 안 된다고 이건 사실 질문한다고 해도 제가 답변을 드릴 지금 설명드린 게 최선이에요. 나름대로는. 그래서 일단 이게 이렇게 푸는 거구나. 여기 있는 총 지급액이 지급명세서에 반영되는 비과세 코드를 포함한 원래 과세급여에다가 지급명세서에 반영되는 비과세 코드 급여를 더한 게 총 지급액으로 집계가 되는구나. 그래서 급여 대장에 있는 과세 근로소득하고 조금 차이가 나는구나 라는 거를 이해해 놓으시면 다음번 시험 대비도 완벽하게 되시는 겁니다. 전월미환급은 밑에 12번 칸에 넣는 거 아시죠? 하시고 닫기를 눌러서 마무리를 하시면 끝난 줄 알았더니 하나 풀었어요. 이제 5-2번 마지막 문제 남았습니다. 요게 사이즈가 좀 큽니다.
자, 문제부터 먼저 읽어보고 나서 설명드릴게요. 다음은 2024 8월 1일 홍보부에 입사한 홍상현 사원의 연말정산 관련 자료이다. 자,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연말정산 추가자료 입력 메뉴에 일단 메뉴는 연말정산 추가자료 입력 메뉴예요. 거기에 소득명세 첫 번째, 그 다음에 부양가족 탭인데 그중에 보험료하고 교육비 2개 작성하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신용카드, 의료비 탭 요렇게 작성해서 연말정산 입력 탭에서 연말정산, 그리고 마지막 연말정산 입력 탭에서 연말정산을 완료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음 근로자 본인의 세부담 최소화를 가정한다. 이게 무슨 얘기죠? 받을 수 있는 거는 다 받아라. 원래 현업 실무에서는 만약에 자녀가 있다. 그럼 배우자가 자녀를 공제를 받을 수도 있고 제가 자녀를 공제받을 수도 있거든요. 그럼 그거는 배우자랑 이론적으로 그 신고서에 적은 사람이 공제를 받는 거예요. 근데 지금 특별히 다른 말이 없으면 내가 공제받는다. 일단 공제받을 수 있는 사람은 다 받아라. 이게 이제 세부담 최소화니까 뭐 이런 말 나왔다고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습니다. 자, 그럼 제일 먼저 소득명세 탭이 1번 종전근무지 원천징수 영수증과 관련된 거라서 요거 입력해 볼게요. 이거 입력하고 다른 거는 차츰 또 설명드릴게요. 좀 전에 했던 대로 연말정산 추가자료 입력 메뉴를 열어가지고 자, 코드 누르셔서 자, 제가 지금 다른 데 클릭을 해놔가지고요. 자, 다시 처음부터 보여드릴게요. 자, 아무것도 없었다라는 듯이 이렇게 해서 4번에 클릭을 해 놓으신 상태에서 코드를 누르면 이 클릭된 데에 코드를 조회를 해주고 홍상현 사원을 불러와야 되는 거 아시죠? 자, 소득명세 입력을 할 겁니다. 자, 종전근무지 원천징수 영수증을 여러분께서 입력을 하셔야 돼요. 자, 제가 이거 화면을 왔다 갔다 하기가 너무 불편해서 저도 이제 지금 앞에다 책을 펴놨거든요. 여러분도 책 보시면서 같이 하셔야 돼요. 자, 종전근무지가 근무처 이름이 근무처명부터 적으셔야 되잖아요. 주식회사 그냥 주식회사 두섬입니다. 이렇게 주식회사 두섬 엔터. 문제에서 준 대로 입력하셔야 돼요. 자, 주식회사 두섬이라고 입력을 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종교 관련 종사자 아닙니다. 지금 문제에서 종교 관련 종사자 아니라고 했어요. 자, 그 다음에 사업자 등록번호 이렇게 끝에 숫자 정확하게 확인하시면서 10381 62982 62982번입니다. 오류 없이 잘 끝났고요. 자, 종전근무지의 근무 기간이 1월 1일부터 7월 말일까지 2024 지금 24년 기준으로 풀고 있으니까 세법은 25년 기준인데 그 자료는 24년 데이터로 그냥 하고 있어요. 숫자가 달라지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뭐 한국 세무사에서 프린트로 다운받으셨을 때랑 문제풀이가 똑같아요. 여러분이 편하셔서 그건 좀만 양해 부탁드려요. 저는 아무튼 25년 세법으로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거 이제 반영하시고요. 참고하시고 자, 근무기간은 1월 1일부터 2024 0731 그 2024년 버전으로 수업한다고 교재랑 수업이 돼 있다고 질문들이 하도 많으셔서 제가 수업을 들으실 때 1번 따로 2번 따로 필요한 것만 들으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제가 수업 시작할 때마다 요거가 데이터는 24년으로 돼 있는데 세법이랑 이런 건 다 25년 버전으로 설명드리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라는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특히 원천징수하고 부가가치세 그 중에서도 25년은 원천징수가 좀 많이 바뀌어가지고요. 그거 할 때 중간중간 계속 말씀드리면 지겹다 하지 마시고 좀만 양해 부탁드릴게요. 자, 일단 뭐 감면은 없으니까 엔터 치고 넘어가시고요. 자, 급여 총액 얼마라고 줬어요? 문제에서 자세히 보시면 여기 자, 일단 근무기간 입력했고요. 사업자 등록번호 회사 이름 입력했어요. 그럼 급여 요거죠. 그 다음에 상여 100만원 비과세는 없다. 그리고 이제 밑에 거 입력을 할 건데요. 자, 그럼 급여 총액이 지금 문제지에 얼마라고 적혀 있습니까? 2600이라고 자, 2600이라고 적혀 있죠. 자, 상여가 얼마예요? 100만원. 문제에서 줬고요. 준 대로 입력하시면 돼요. 자, 그런데 비과세는 밑에 없다고 했으니까 됐고요. 이제 뭐예요? 자, 공제보험료가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고용보험, 국민연금 요거 그대로 입력하셔서 우리 회사에서 원천징수한 거랑 합해갖고 연말정산에 반영돼야 되거든요. 그러면 자, 여기에 인정상여 이런 거 없고 쭉 내려가셔서 자, 건강보험료 직장가입자로서 금액 얼마 있어요? 금액 905300 905300
905300 입력하시면 되는 거죠. 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자, 쭉 내려오셔서 인정상여 빠뜨린 거가 있나 한번 보세요. 직무별명 보상금 됐고 쭉 내려오셔가지고 905300 장기요양보험료 115-900 하세요. 그 다음 고용보험료 243000 자, 국민연금 117-0000 117만원 맞죠? 요렇게 입력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렇게 가시면 되고요. 다른 거는 뭐 큰 문제 없습니다. 요렇게 하시고 쭉 내려오셔서 화면으로 내려오셔서 지금 기납부세액이 이거는 사실 종전근무제 원천징수 영수 중에 기납부세액을 입력하시면 안 되고요. 자, 보세요. 이 사람이 홍상현 사원이 1월부터 6월까지 7월 달에 퇴사했으니까 1월부터 6월까지 이미 46만 원을 낸 거예요. 지방소득세 46,000원. 근데 7월 달에 중도퇴사 연말정산을 했더니 결정세액이 34만 원이어서 12만 원 환급을 해준 거예요. 그럼 국가에 남아있는 세금은 46만 원이에요? 34만 원이에요? 34만 원이죠. 그럼 우리 회사 입장에서는 기납부세액이 34만 원인 거지 여기는 글자 기납부세액 46만 원 입력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1번 문제의 쟁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좀 같은 칸에 넣으면 되잖아요. 기납부세액에다가 얼마를 집어넣으면 된다? 34만 원. 이거는 실무자들 대상으로 제가 연말정산 강의를 2007년부터 해서 그것도 되게 오래됐죠. 18년인가 17년인가 뭐 그렇게 됐잖아요. 근데 이것도 실제 실무자들 대상으로 수업 시간에 실무 수업에서 엄청 강조하는 거예요. 이거 잘 알아놓으시면 진짜 실무에서 써먹는 거예요. 필요한 겁니다. 하시고 34,000원 요거 잘 체크를 해놓으세요. 그럼 입력 다 끝났죠. 그쵸? 여러분께서 뭐 특별히 여기는 어려울 건 없는데 요거 기납부세액 칸에 종전근무제 원천징수 영수증에 있는 결정세액을 기납부세액 칸에 입력해야지 글자로 있는 46만 원을 입력하면 안 된다. 그것만 조심하시면 되는 문제였습니다. 자, 하시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가족상을 줬습니다. 뭐 되게 많죠. 가족상을 모두 동거, 생계를 같이 하고 있다. 생계 요건은 충족하고요. 자, 관계 볼까요? 본인, 배우자, 자녀, 부친 전부 가능한 사람들이니까 일단 나이상으로 배우자는 나이가 상관없고 부친은 58년생이면 이미 연세 많으신 거고 자녀 2019년생이면 나이 되게 어린 거죠. 그래서 일단 자, 우리 이명지, 홍라율, 홍천훈에 대해서 본인은 당연히 기본공제가 가능한 사람이니까 누구누구가 공제가 되는지 보면서 입력할 건데 문제에서 여기서 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니면 부로 입력해라 했어요. 그러면 4명을 다 본인 포함해갖고 4명을 다 입력하되 일단 주민번호까지는 다 입력해야 돼요. 근데 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니면 부라고 입력하면 된다는 거죠. 딱 보니까 이명지 사원이 아니고 이명지 배우자가 총금액이 500만 원 초과했죠. 따라서 배우자는 기본공제를 못 받습니다. 이명지는 기본공제를 못 받아요. 그러면 기본공제를 못 받는다는 얘기는 이명지에 대한 보험료나 의료비도 안 돼. 근데 기본공제 의료비는 가능할 수 있는데요. 볼게요. 지금 이명지 씨에 대한 게 뭐가 있나요? 자, 보험료가 있죠. 우리 보험료는 기본공제 대상자에 대해서 지출한 것만 공제가 가능하니까 이렇게 문제 풀면서 저랑 똑같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명지가 기본공제가 안 되는 순간 이명지의 보험료는 X를 치시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명지에 그 의료비가 있다 그럼 그건 돼요. 왜냐하면 의료비는 소득 요건과 나이 소득과 관계없이 공제가 가능하기 때문인데 여기 이명지의 지출액은 보험료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공제가 안 된다. 그거를 하나 체크하고 가셔야 돼요. 되셨죠? 자, 홍라율 자녀 부친인데 홍천은 부친인데 소득이 없고 나이도 충족하니까 지금 이명지를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은 전부 다 공제가 가능한 사람들이다. 그럼 입력해 보겠습니다. 어디? 부양가족 탭에 입력하셔야죠. 자, 홍상현은요. 배우자가 있어요. 실제 배우자가 있습니다. 기본공제 대상 이건 아니건 상관없이 실제 배우자가 있으면 한부모 공제는 적용 안 되고요.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홀수로 시작하면 남자죠. 따라서 부녀자 공제도 안 돼요. 그래서 뭐 본인이 장애인이 아닌 이상은 추가로 공제받을 게 없습니다. 홍상현은 그냥 엔터 치고 넘어가시고요. 자, 여기서 코드 조회하셔가지고 자, 이명지는 부로 입력할 거예요. 배우자 이명지부터 입력해 볼게요. 배우자 자, 이명지 하시고 내국인이죠.
내국인. 주민번호 입력할 거고요. 860621 하시고 그 다음에 2044775 2044775번입니다. 자, 나이가 둘이 동갑이네요. 나이는 소득기준 초과 여죠. 그쵸? 그래서 소득기준이 초과됐다 확인 하시고 기본공제부 요렇게 하시면 돼요. 이게 최근에 새로 생긴 탭이에요. 그래서 교재 그림에 없어요. 이게 없습니다. 교재 그림에도 없고 한국세무사회 자격시험 홈페이지에 있는 답안지에도 없어요. 이건 제가 정오표로 이제 그림 고친 거를 그림 캡처 뜬 거를 정오표로 해가지고 114회에 5번 문제와 관련해서 문제 그 뭐 보육수당 1번 문제 5-1번 문제 그거 고치는 거랑 그림 다 고쳐 드릴 거예요. 이 소득기준 초과 여부 이 부분이 새로 생긴 탭이라는 거죠. 그것도 이게 새로 생겼구나. 교재나 프린트 우리 그 한국세무사회 프린트랑 비교하면서 확인하시면 그것도 공부가 되잖아요. 잘 알아놓으시고 소득기준 여기서 초과 500만 원 초과했으니까 여 하시면 기본공제 공제 못 받는다 부하시면 되고요. 자, 임명지 됐고 자 여기서 연말관계에서 다시 코드 누르셔가지고요. 그 홍라율 문제지에 있는 순서대로 입력할게요. 홍라율은 자녀인데 자녀는 자 우리 보시면 직계비속이 4번, 5번이 있는데 자녀, 손자녀, 입양자는 4번으로 오고요. 그 이외의 사람이다. 그럼 5번으로 위탁아동 뭐 이런 것들 위탁아동 밑에 따로 있고 그래서 자녀, 입양자 이외의 자들을 입력하는 칸인데 보통 직계비속은 4번입니다. 자녀, 손자녀, 자녀 맞잖아요. 여기는 외니까. 그래서 4번이 아닌 애들이 5번으로 가는 거라서 요건 좀 특이한 거예요. 자, 확인 눌러주시고 그게 누구냐? 이게 코드가 조금 사실 잘 안 쓰는 코드들이 있어요. 그래서 일단 보통은 자녀나 손자녀는 다 4번 코드를 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홍라율이에요. 하시고 당연히 내국인이죠. 그리고 주민번호 입력할 겁니다. 1901827 그다음에 4842 416번입니다. 나이 5살이네요. 하시고 자녀세액공제 대상 안 돼요. 이러면 8살 넘어야 자녀세액공제가 되는데 자 소득기준 초과 안 됐죠. 부하시면 돼요. 됐죠? 초과 안 됐다. 확인 눌러주시고 그럼 20세 이하 맞잖아요. 자녀 하고 자 20세 이하인데 자 얘는 장애인이란 말이 없으니까 부하시고요. 자 자녀는 혹시 이 아이가 이거 뭐 5살짜리가 올해 태어난 아이는 아니니까 올해 혹시 입양신고가 됐다 그러면 입양신고 됐을 때 입양신고 됐을 때 얘가 몇 번째 아이냐를 체크를 하시는 건데 입양신고 아니니까 부하시면 돼요. 클릭 안 하시고 엔터 치고 넘어가셔도 됩니다. 자, 요렇게 입력하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쭉 넘어가셔가지고 코드 다시 누르셔서 마지막 홍천훈 입력하셔야 돼요. 홍천훈은 본인의 부친이니까 소득자의 직계존속. 만약에 이제 뭐 장인어른이다. 그러면 배우자의 직계존속으로 가는데 우리는 본인의 아버지니까 부친이니까 이제 1번 코드로 가시는 거고요. 홍천훈 하시고 내국인이죠. 그리고 주민번호 1번 하시고 주민번호 입력할 건데 580919 580919 1287 1287035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나이가 경로자도 안 되네요. 그죠? 하시고 소득기준 초과 안 됐어요. 부 하시고 넘어가시는 거고요. 60세 이상 맞습니다. 장애인이란 말 없으니까 넘어가시는 거고요. 됐죠? 이렇게 하셔서 이제 그 임명지가 부로 되는 거 이거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한국세무사회 자격시험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으신 답안지에도 소득기준 초과 여부 이 탭이 없을 거예요. 이게 오래 생긴 탭이라서 보고 입력하시면 되죠. 응용으로. 그리고 교재에도 이제 실제로 교재 쓸 때 한국세무사회에서 프로그램을 업데이트를 안 했던 시절이라서 이 그림이 없어서 이것도 정오표로 그림 바꿔드릴 거니까 인강 들으시고 여러분께서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가족사항 끝났어요. 문제가 사이즈가 되게 크죠. 자, 가족사항 입력 다 끝났어요. 됐고요. 자, 연말정산 추가 자료 입력을 할 건데요. 안경 구입 비용을 제외한 연말정산 자료는 모두 국세청 자료다. 그럼 안경 구입 비용은 기타 자료라는 거죠. 그거 입력할 때 정말 꼼꼼하셔야 됩니다. 실수하지 않게 입력을 할 줄 아셔야 되고요. 일단 순서대로 보험료부터 저는 순차적으로 입력을 해볼게요. 이 임명의사원 하나씩 보는 거예요. 홍상현 거는 자동차 운전
여러분 자동차 보험료는 손해보험이라고 해서 보장성 보험입니다. 자동차 보험 보험료 공제 가능하고요. 자, 홍라율 일반 보장성 보험료 공제 가능해요. 장애인 전용은 없습니다. 그래서 자, 각각 입력할 거고요. 자, 일단 보험료 홍상형 클릭해 놓으시고요. 홍상형 클릭한 상태에서 보험료에 자, 일반 보장성이잖아요. 여기서 스페이스바를 누르거나 숫자를 누르시면 요렇게 생긴 탭이 떠요. 자, 보장성 보험료에 우리가 안경 구입 비용을 빼고는 다 국세청 간소화 자료라고 했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한도는 여러분이 하시는 게 아니고 있는 숫자 다 입력하시는 거예요. 80만 원 입력해 주시면 종료 눌러주시면 일반 보장성 보험료가 여기에 80만 원이 자동으로 집계가 되고요. 자, 밑에 집계가 되는 거예요. 홍라율. 자, 홍라율을 클릭하시고 자, 보장성 보험료에서 스페이스바를 눌렀더니 자, 보장성 보험에 일반 보장성 보험료의 홍라율이 50만 원이 잡히죠. 요렇게 되셨죠? 50만 원 하시고 종료를 눌러주시면 50만 원이 잡혀요. 홍상현에 80만 원 됐고 홍라율에 50만 원 요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의료비로 가셔서 혹시 성형수술 같은 거 있나 보셔야 돼요. 질병치료비 돼요. 공제 가능하고요. 시력보정용 안경 잠깐만요. 시력보정용 안경은요. 70만 원까지는 안 돼요. 본인 거니까 공제는 가능한데 얘는 50만 원을 한도로 끊어줘야 됩니다. 50만 원 하시고 그래서 70만 원이 아니고 50만 원으로 고쳐야 되는 거고요. 자, 홍라율 자녀 질병 홍천은 붙인 질병. 네, 만약에 여기에 이명이 배우자가 있어도 돼요. 왜냐하면 의료비는 소득이 많은 사람들 것도 세부담 취소를 가정하면 본인이 공제를 다 받겠다는 거라서 자, 의료비는 소득 요건과 나이 요건 둘 다 상관없이 공제가 가능하다. 근데 보험료는 안 돼요. 보험료는 기본 공제 요건을 모두 충족시키는 사람들 것만 공제가 된다. 그것도 알아놓으시고요. 의료비 그냥 입력하시면 되죠. 이거 고치는 것만 하시면 됩니다. 자, 하셔서 의료비는 그냥 밑에다 입력하셔도 되고요. 의료비 탭에 입력하셔도 돼요. 근데 입력할 때 의료비 탭이 훨씬 좀 편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부양가족을 클릭을 잘못하면 실수할 수 있어서 의료비 탭에다가 입력을 할게요. 자, 그럼 의료비 탭에 입력을 하잖아요. 그럼 부양가족 탭에 들어가요. 걱정하지 마시고 의료비 탭에 입력하시면 돼요. 성명에서 자, 코드 조회 하셔가지고요. 의료비 홍상현 본인 하시고 자, 요거는 지금 자료가 전부 다 국세청 자료죠. 국세청장 자료 체크하시면 되고 자, 상호는 특별히 다른 말이 없으면 넘어갑니다. 자, 금액이 얼마예요? 자, 금액 하나씩 입력해 볼게요. 본인 질병치료비가요. 금액이 한 건 해가지고요. 자, 죄송합니다. 한 건 홍상현에 대해서 금액이 30만 원 요렇게 실손 수령 없이 그냥 넘어갔고 다시 코드 하셔가지고 홍상현 이렇게 해갖고 요거는 지금 안경 구입비를 왜냐면 제가 왜 따로 입력했냐면 원래 같이 입력하려고 그랬다가 지금 보니까 문제에서 안경 구입 비용은 기타 자료였잖아요. 국세청 자료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얘는 기타 영수증으로 가셔야 돼요. 기타 영수증 안경 구입 비용은 기타 영수증이다. 특별히 건강보험이나 진료약제비 장기용 아니니까 기타 영수증으로 가시고 상호 문제수 좋죠. 모든 안경 이렇게 하시고요. 그냥 수기를 입력하시면 돼요. 431 그냥 하이픈은 자동 생성되니까 숫자만 입력하시면 되니까 01 그 다음에 00574 이렇게 하시면 돼요. 요거 입력해 주셔야 됩니다. 되셨죠? 그거 입력하는 거가 이제 관건이에요. 하시고 그 다음에 건수는 그냥 자동으로 요거가 입력이 되면 자동으로 들어가고 상호 사업자 등록번호 입력 안 되면 건수 없이 그냥 넘어가시는 거예요. 자, 금액 얼마? 50만 원. 이게 한도를 끊어주지 않아요. 여러분이 한도를 직접 입력을 하셔야 돼요. 직접 끊어서 입력하셔야 돼요. 그게 문제입니다. 됐죠? 하시고 그 다음에 홍라율, 홍천은 둘 다 되잖아요. 코드 누르셔가지고 홍라율 자녀 거고 국세청 자료. 됐죠? 하시고 얘는 뭐 상호 없이 그냥 넘어가시면 되고요. 이거 숫자 자, 홍라율 해가지고 이게 여기서 보세요. 클릭하면 건수를 안 넘어가요. 건수 1. 되긴 되네. 자, 이렇게 이게 이제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어요. 처음에 그냥 할 때는 넘어가는데 큰 상관 없습니다. 사실.
이게 제가 막 어디 클릭하다가 넘어왔을 때는 되는데요. 그냥 엔터 치고 넘어갈 때는 안 뜰 때가 또 있어서 상관없어요. 어차피 여기 입력이 됐을 때만 신경 쓰시면 되고요. 넘어가시고 이건 건수 가지고 뭐 시험 문제에 반영하진 않아요. 지금 또 클릭도 안 되잖아요. 그쵸? 그래서 넘어가시고 요거는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 않다. 요거 하시고요. 우리 일단은 잠깐 홍라율 지우고 다시 자동으로 다시 보여드릴게요. 자, 아니 문제 풀 때 여러분이 헷갈려 하시니까 홍라율 하셔가지고 이게 얘는 국세청장 자료다. 그리고 엔터 치면 이렇게 넘어가죠. 그죠? 한번 이제 입력이 돼버려가지고 그냥 넘어가시면 돼요. 이렇게 그냥 갑니다. 이 건수는 사실 굳이 큰 입력할 때 그렇게 중요한 내용이 아니에요. 실무에서도 마찬가지고. 실무에서는 사실 어차피 뭐 업로드가 간소화 자료에서 되는 거라서 뭐 그렇게 크게 신경 쓸 거는 아니고 금액이 맞으면 돼요. 자, 금액이 얼마였죠? 질병치료비 40만 원. 이렇게 하시면 돼요. 나중에 한국세무사회 답안지 한번 봐보세요. 거기도 요것만 모든 안경권만 건수가 돼 있어서 저도 그냥 요것만 남겨놓는 거예요. 그러면 선생님 그럼 일 입력하면 틀리는 거예요? 라는 거 질문하실 건데 자 입력을 안 해도 되는데 뭐 숫자가 틀어지거나 이런 거 말고요. 여기 건수 입력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데 입력을 했다. 그건 감점 요인은 되지 않습니다. 입력해야 되는데 안 하는 것들이 감점 요인인 겁니다. 자, 홍라율 됐고요. 그 다음에 누구? 지금 붙인 홍천훈 여기 위에 코드별로 이제 정렬이 돼서 그렇고 이것도 국세청장 자료 하시고 자 엔터 넘어오시면 금액 얼마죠? 이분 금액이 질병치료비라고 했으니까 공제 가능하고 800만 원입니다. 자, 이렇게. 네, 만약에 이제 뭐 배우자가 있어서 뭐 산후조리원이 있었다. 그러면 산후조리원 이거 동그라미 치고 싶으면 밑에 해당한다, 해당하지 않는다. 이걸 가지고 하시면 돼요. 그리고 그거는 알고 계셔야 돼요, 여러분. 2025년에 세법이 개정되면서 종전에는 산후조리원 비용이 총급여 7천만 원 이하인 사람만 공제가 됐는데 아니 연봉 높으면 애도 낳지 말아요. 그거 좀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2025년도 이후에는 총급여랑 상관없이 산후조리원 비용은 어찌됐건 출산 1회당 200만 원까지 급여가 7천만 원 초과해도 공제되는 사람으로 그게 이제 개정이 된 거예요. 25년에. 뭐 문제가 나오면 그거 조심하시라고요. 자, 그래서 이 문제는 지금 산후조리원 이런 거 없으니까 그냥 넘어가시면 되는데 의료비에 이렇게 입력하시고 부양가족을 보시면 자, 보세요. 홍상현에 대해서 의료비가 들어가 있죠. 분명히 의료비 여기다 입력했더니 여기 들어와 있는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 안경이 기타 자료로 50만 원 이것 때문에 따로 입력한 거예요. 여기서 따로 입력해야 되니까 이거를 직접 해야 된다 그러면 복잡했을 거 아니에요. 물론 이제 여기서 입력하려고 하면 이 탭이 뜨긴 합니다만 어찌됐건 그렇게 하시는 거고요. 부양가족 탭에 국세청 자료 30만 원, 안경 기타 자료로 50만 원. 그다음에 홍라율 아까 얼마? 40만 원. 이거는 6세 이하라서 65세 장애인에 같이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6세 이하 자녀에 대한 의료비도 이것도 올해 개정세법이죠. 65세 장애인 칸에 들어간다. 일반 의료비가 아닙니다. 아시고 그다음에 홍천훈에 대해서는 65세 아까 66세였으니까 65세 이상자 그래서 전액공제 한도 700만 원 한도 제한 안 받는 의료비가 되겠다. 요렇게 하시면 돼요. 하시고 이제 교육비로 가셔가지고요. 자, 여기에 의료비는 끝났어요. 교육비로 가셔가지고 교육비 여러분 본인에 한해서 대학원 가능한 거 아시죠? 괜찮습니다. 요거는 되고요. 자녀 어린이집 가능합니다. 240. 자, 한도 따지지 말고 있는 대로 입력하시는데 어차피 한도 걸리는 건 없네요. 자, 그러면 홍상현 본인에 대해서 밑에 보시면 교육비로 국세청 자료니까 교육비 일반 교육비 입력할 거고요. 자, 금액이 지금 얼마라고 그랬죠? 본인 교육비 700만 원. 이렇게. 그리고 본인 맞죠? 엔터 치시면 돼요. 하시고 홍라율 자녀에 대해서 교육비가 어린이집이 240만 원이에요. 이거는 국세청 자료. 지금 안경 빼고는 다 국세청 자료니까 일반 교육비고 장애인 특수교육비 아닙니다. 그래서 240만 원을 입력하시되 여기 코드 입력 안 하시면 안 돼요. 밑에 가서 보시면 취약전 아동이죠. 어린이집. 그래서 여기도 숫자 1 넣으시면 돼요. 제가 숫자 1 이렇게 눌렀거든요. 1을 누르면 이쪽으로 넘어간다. 이렇게 취약전 아동 하시고 자, 그래서 교육비 끝났고요. 신용카드 사용액, 홍상현 본인, 신용카드 사용액 2,300인데 대중교통 100만 원이니까 2,200하고 100 따로 구분할 거고 현금 영수증 얼마요? 700만 원인데 전통시장 400이니까 300하고 400 쪼갤 거예요.
홍상현의 신용카드 사용액은 의료비 지출액이 모두 포함된 금액이다. 괜찮아요. 의료비 공제 받았어도 세액공제 받았어도 신용카드 소득공제 가능합니다. 중복공제 되고요. 이거 이외에 전통시장 같은 거는 없다. 그러면 홍상현 본인 거죠. 다 홍상현 것만 있으니까 자 클릭을 홍상현 걸로 해놓고 신용카드에서 자 스페이스바 누르시면 돼요. 홍상현 거 입력할 겁니다. 이 사람에 대해서 지금 현재 자 신용카드가 그냥 신용카드로 2,400 넣으시면 안 되고요. 여기 대중교통으로 100만 원 있었잖아요. 그쵸? 그러면 신용카드는 전체 총 2,300이니까 2,200 입력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토탈이 2,300으로 잡히면 돼요. 그리고 전년도 사용분 이런 거 주면 입력하면 되는데 문제수 없으니까 넘어가고요. 자, 현금 영수증이 총 토탈 700 중에서 400이 전통시장이니까 일반적인 현금 영수증은 300으로 이렇게 해서 금액이 현금 영수증이 300, 우리 그 전통시장 400 요렇게 들어가시면 되는 거예요. 되셨나요? 그래서 이게 뭐 전통시장의 현금 영수증이건 신용카드 등이건 합계 해가지고 여기 전통시장하고 대중교통을 입력하시는 거라서 일단 신용카드 중에서 대중교통 뺀 나머지가 신용카드로 들어가고 현금 영수증 700 중에서 전통시장 뺀 나머지가 300 현금 영수증 칸으로 들어와야 된다. 그것만 조심하시면 됩니다. 요거까지 입력을 하셨으면 부양가족 탭에 신용카드도 반영이 된 거가 확인이 되실 거예요. 자, 이게 끝이죠. 그러면 자 보세요. 다 했나 확인하셔야 돼요. 아니 완전히 끝은 아니고 연말정산 추가자료 입력했고요. 소득명세 탭 했고요. 부양가족에 보험료하고 교육비 입력했고 신용카드 탭, 의료비 탭 보세요. 신용카드 탭 여기 탭 입력됐고 의료비 탭 됐죠? 그러면 마지막 연말정산 입력 탭으로 오셔가지고요. 반드시 부양가족 탭 불러오기. 지금 현재 이렇게 보시면 여기 빨간색 글씨 보이시죠? 요렇게 돼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부양가족 탭 불러오기를 불러왔습니다. 그러면 요렇게 숫자가 정확하게 반영이 되는 거예요. 되셨나요? 그래서 이 모양을 지금 우리 그 보장성 보험료가 제가 숫자가 뭘 잘못 입력됐나 본데요. 잠깐만 가볼게요. 제가 뭘 건드린 것 같아요. 자, 일반 보장성 보험료 80만 원. 그 다음에 홍라율 자녀로 가서 제가 죄송합니다. 이 검토를 하셔야 되는데 아까 말하다가 제가 수업 들으면서 궁금하셨을 텐데 죄송합니다. 자, 홍라율 자녀가 50만 원이었죠. 뭘 건드린 거예요. 제가 조금 전에 클릭하면서 뭘 건드렸죠. 그쵸? 자, 그거 저한테 막 계속 말씀해 주시고 싶으셨을 텐데. 자, 그래서 연말정산 입력 탭으로 오셔서 다시 부양가족 탭 불러오게 할게요. 아니, 이렇게 돼야죠. 그쵸? 아니, 저처럼 뭐 이상한 거 건드리면 다시 수정하세요. 그래서 연말정산 입력 탭에 조금 전에 분명히 시험지에 체크할 때 어땠어요? 분명히 요거랑 요거 합해서 130이 잡히면 100만 원 한도에 걸릴 것이다 끌어줬잖아요. 이렇게 됐고요. 의료비도 사실 이제 의료비가 여기 이제 가서 보시면 스페이스바 눌렀어요. 여기서 스페이스바를 눌러서 보시면 자 본인 의료비가 80만 원. 왜냐면 그 안경을 50으로 끊어가지고 질병치료비랑 합했으니까 80. 그다음에 6세 이하 자녀하고 부모님께 전부 다 840 요걸로 해가지고 한도 제한 없는 전액 700만 원 한도 제한 안 받는 의료비로 간 거고 자 시험 문제 채점은 여기가 되는 거예요. 여기가 아니고 그래서 확인 요렇게 눌러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교육비 같은 경우도 여기서 스페이스바 이렇게 눌러보시면 자 취약전화동하고 본인 의료비가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게 확인이 될 거예요. 그래서 부양가족 탭 불러오기를 이렇게 하셔가지고 반드시 검사하셔야 돼요. 워낙에 자료가 입력할 게 많다 보니까 입력하다가 잠깐 넋을 놓으면 잠깐 방심하면 엄한 데다가 클릭 엄한 데다 하고 있거든요. 왜냐면 종이를 보면서 여러분도 저는 지금 그 문제지하고 화면하고 말하고 막 이렇게 키보드하고 한 3-4가지를 동시에 하고 있어서 저도 혹시 설명하다가 제가 실수하면 A를 입력한다라고 말하고 생각했는데 B를 입력해버리는 경우가 가끔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엄청 헷갈리시잖아요. 그래서 지금 저도 되게 예민하게 긴장하면서 지금 입력하고 있거든요. 왜 단순 실수가 많으니까. 그래서 시험장에서 여러분 그런 단순 실수가 상당히 많다라는 거 유념하시고 여기를 보고요.
만약에 이제 기부금이 있었다 그럼 기부금 탭에서 또 뭘 해줘야 되는데 이 문제는 그래도 좀 그거는 쉬웠어요. 기부금 탭이 없으니까 여기서 마무리를 하시고 반드시 여기에 문제지에 체크해 놓은 내용과 이 최종적으로 반영된 숫자 한도는 알아서 체크해 주니까 최종적으로 여기 스페이스바 여기 스페이스바 하셔가지고 숫자들이 정확하게 누락 없이 빠짐없이 잘 입력되었는가. 아까 제가 한 것처럼 단순 오타를 내서 숫자가 이상한 숫자가 나온 건 아닌가. 그럼 빨리 고치셔서 정답을 어차피 열심히 해놓고 실수로 틀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실수 없이 명확하게 답을 찾으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다 끝나고 나면 닫기를 눌러주시면 저장돼 있어요. 다시 열어볼까요? 자, 하면 연말정산 입력 좀 전에 그 자료대로 입력돼 있죠. 그냥 닫기 하면 저장되는 거예요. 자, 요렇게 하시면 우리 2024년 6월 달에 치러진 시험인데요. 114회 전산세무 2급 기출문제 풀이가 완료가 되는데 상당히 저는 물론 다른 때 기출문제도 되게 좋은데 특히 114회 문제 중에서 부가가치세하고 원천징수 문제는 진짜 좋은 연습할 때 좋은 문제 같아요. 시험장에서는 좀 되게 어려우셨을 수 있어요. 근데 뭐 어찌됐건 여러분 앞으로를 대비하는 거니까 여기 있는 문제들 진짜로 평상시에 만약에 이거는 한 번 인강 그 수업을 듣고 바로 안 될 수 있어요. 한 2번, 3번 이상 들으시고 그리고 문제를 다시 우리 저 문제집에다가 혹시 막 이렇게 연필로 뭘 체크해놨다 그러면 한국세무사회 자격시험 홈페이지에서 백지로 다시 깨끗한 상태로 문제집 답 없는 문제지로 A형 문제지로 출력하셔가지고 무한 반복 학습을 하시면 됩니다. 시험 기출문제를 10개 푸는 것보다는요. 한 3개에서 4개 정도를 반복해서 10번 똑같은 문제를 10번 푸시는 게 훨씬 실력 향상에 도움 됩니다. 그리고 한 3번 정도 한 5번 정도 직접 입력을 해봤다. 그리고 나서 이 수업을 다시 들어보세요. 그러면 안 들리던 게 또 들려요. 정말로. 예, 그래서 여러분께서 공부하실 때 거의 이 기출문제 하나를 통으로 외우고 간다. 특히 부가가치세 원천징수 문제 상당히 괜찮은 문제들이니까 열심히 반복해서 풀다가 자연스럽게 외워져서 시험장에 갔을 때 너무 편안하게 합격하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 전산 세무 2급 114회 기출문제를 풀이를 마무리를 할게요. 열심히 복습하셔서 여러분께서 원하시는 대로 빠른 시기에 정말 높은 점수로 한 방에 합격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열심히 복습하세요. 수고하셨습니다.